안녕하세요. 책 마스터 알고리즘을 요약하겠습니다. 저는 데이터 리더 J입니다. 이 책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1장엔 머신러닝의 혁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머신러닝의 세계는 머신러닝이 펼치는 세상, The Next Level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꼭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신러닝은 언제 시작했는지 한번 볼까요? 2장에서는 마스터 알고리즘은 어떻게 탄생했는가, 머신러닝의 혁명 발상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5가지 모델들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기호주의자에서 유추주의자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사실 이 책의 핵심은 이 5개의 종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책의 메인인 이 챕터 3에서 7까지를 한번 볼까요? 챕터 3에서 7까지는 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방금 말한 5가지의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가지 모델이란 기호주의자의 모델,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연결주의자의 모델,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 진화주의자의 모델은 5장에서 설명하고 있고요. 베이스주의자의 모델은 6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추주의자의 모델은 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3장에서 7장까지가 이 책의 핵심이고요. 되게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방금까지 본 거는 지도학습이었고요. 이젠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비지도학습은 클러스터링, 차원 축소, 강화학습, 청킹과 A/B 테스트, 그리고 연관 분석,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책의 요약에서는 8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요약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머지 장들도 요약하기에는 양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9장에서는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이것이 마스터 알고리즘이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장으로서, 마지막 도구로서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를 처음 들었는데요. 제가 읽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저자가 이 책을 지었을 때까지는 시험 버전으로 이 마르코프 논리 네트워크 모델들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델이 딥러닝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고요. 전체적인 요약은 데이터 리더 J라고 하는 유튜브 명을 쓰고 있는 제가 요약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최근 플로우가 보이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라고 하는 책의 제1 저자로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배운 사람으로서 이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다만 이 책은 이론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혹시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 대학원에서 이러한 설명들을 들은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중간에 굉장히 헤맸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을 읽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저는 이 요약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 책을 모두 다 이해하진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는 바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 정보를 다시 한번 볼까요?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책인데 저는 발음을 이 책에서는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하겠습니다.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발음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리즘이라는 발음을 잘 안 쓰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볼까요? 페드로 도밍고스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2016년에 발간됐고 영어 원제는 2015년에 발간됐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책을 썼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아직까지는 이 책밖에 쓰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 있는 머신러닝 모델, 딥러닝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이니까 엄청난 실력이 있겠죠. 자, 그 다음 인트로덕션입니다. Hello Neo. 제가 좋아하는 영화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의 이 설계자가 나오는 장면을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Hello, Neo.
Who are you? I am the architect. I created the Matrix. I've been waiting for you. 여기서 매트릭스의 설계자인 아키텍트는 니오가 당신 누구냐? Who are you? 라고 물으니까 I'm an architect 라고 말하죠. 나는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한 설계자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설계자와 약간 비슷합니다. 똑같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설계자처럼 딥러닝, 머신러닝 모델의 일정 부분을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페이지를 볼까요? 첫 장을 볼까요? 이제 서문 및 1장 머신러닝 혁명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장 머신러닝의 혁명이 시작됐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은 컴퓨터가 수행할 일을 순서대로 알려주는 명령의 집합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의 예를 한번 볼까요? 환자를 진단하거나 스팸 분류, 필기체 인식, 로봇 조종 등등등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환자를 진단하거나 주식시장 트레이드, 온라인 사기, 그 다음에 Virtual Personal Assistant, 시리 같은 거겠죠. 그 다음에 이메일 스팸을 걸러내고, 자, 자율주행차, 그 다음에 상품 추천, 교통량 추정, 제가 좋아하는 음성인식, 잘 하진 못하지만, 그리고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자동 번역. 자, 이렇게 다양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중심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단 하나의 보편적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에서 얻어낼 수 있다. 굉장히 대담한 주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에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해도 대담한 주장인데, 이 저자는 단 하나의 보편적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We call it, 그것을 우리는 마스터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제가 탑건의 대사를 좀 흉내내 봤습니다. 최종 마스터 알고리즘이 하는 일은 표준 모형이 입자 물리학에서 의미하는 바와 비슷합니다. 그럼 이제 배경 지식을 살펴볼까요? 알고리즘은 스스로의 생태계를 만든다.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에덴 동산이라면 이 에덴 동산에는 뱀도 있습니다. 그것을 복잡성 괴물이라고 그러고요. 매트릭스,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에이전트 스미스가 복잡성 괴물에 가깝습니다. 복잡성 괴물은 공간 복잡성, 발음이 어렵네요. 시간 복잡성, 사람 복잡성으로 나누는데요. 공간 복잡성은 저장 공간이 제한됩니다. 즉 머신러닝, 딥러닝을 무한대로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드웨어의 제한 때문이죠. 시간 복잡성은 연산 시간을 무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사람 복잡성은 사람이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은 결과를 냈는데 사람은 그 결과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매트릭스에서 에이전트 스미스가 하는 말이죠. Me. The best part about me is there are so many me's. 자, 가장 좋은 점은 이 세상에는 나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머신러닝에서는 너무나 복잡한 일이죠. 데이터가 너무 많거나 해석할 수 있는 경우 수가 너무 많으면 실제적으로 해석을 못합니다. 복잡성 괴물은 보십시오. 공간 복잡성, 시간 복잡성, 사람 복잡성이 있고, 이것을 머신러닝에서는 이 세 가지 복잡성 괴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 세계에서 벌어지는 신과 악마의 대결이 바로 현실 세계와 머신러닝, 딥러닝의 대결입니다. 마치 신과 악마의 대결과 비슷하고요. 프로그래머와 복잡성 괴물의 대결이며,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니오와 에이전트 스미스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니오의 무기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입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 수많은, 그 복잡한 에이전트 스미스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했죠? 영화 매트릭스 주인공 니오의 역할은 바로 머신러닝의 역할이고, 여기서 매트릭스의 한 장면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여기서 Deus Ex Machina, 매트릭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니오에게 묻습니다.
What do you want?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복잡한 세상을 제어하려고 했던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복잡성 괴물인 에이전트 스미스를 제어하지 못해서 괴로울 때 니오가 나타나서 우리의 주인공 머신러닝이 나타나서 자기가 해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결해 주는 대가로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라고 물어보죠. What do you want? 그때 니오가 하는 대답은 여기 있습니다. 니오가 하는 대답은 peace입니다. 평화. 나는 평화를 원한다. 결국은 니오는 복잡성 괴물인 에이전트 스미스를 끝까지 해결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에이전트 스미스와 니오는 서로 군비 경쟁을 하고요. 군비 경쟁을 통해서 양자 간의 이 매트릭스 세계, 우리의 현실 세계와 머신러닝 세계 간의 경주, 군비 경쟁 간의 일종의 균형을 추구합니다. 그것을 니오는 상징적으로 피스라고 했습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 복잡성 괴물과 머신러닝이 이 세계에서 조화를 이루면서 한꺼번에 문제를 해결해가고 문제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제가 해석한 매트릭스고 이 책에서 복잡성 괴물과 머신러닝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비유했다고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책에 나온 말은 아닙니다. 머신러닝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패턴 인식, 통계 모형, 데이터 마이닝, 블라블라블라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저는 프리딕션 어널리시스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머신러닝을 배우는 줄도 몰랐고 제가 딥러닝을 배우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예측 분석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 여러 가지 이름은 모두 다 머신러닝, 딥러닝의 여러 가지 이름입니다. 결국은 저는 머신러닝을 배운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인공지능의 목표는 컴퓨터를 가르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목표입니다. 한번 볼까요? 스타트rek에서 데이터, 그리고 에일리언, 영화 에일리언에서 데이빗, 이 둘 다 오묘하게 D로 시작하죠. 데이터와 데이빗, 데이터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죠. 자,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의 목표를 다시 한번 볼까요? 컴퓨터를 가르쳐서 인간이 하는 일을 더 잘하게 하는 것, 인간을 지배하는 건 아닙니다. 자, 머신러닝은 인공지능의 하위 분야고요. 그러나 이제는 머신러닝이 인공지능을 앞지를 정도의, 즉 머신러닝 자체가 인공지능을 의미할 정도로 머신러닝과 그리고 머신러닝의 다시 또 하부인 딥러닝은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로서는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이제 거의 구별되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비유를 했는데요. 정보처리 매트릭스 생태계라는 정보처리 생태계를 비유를 했는데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비유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비유가. 바다와 육지는 인터넷 데이터 같은 책과 동영상 자료죠. 음악 자료. 그리고 초식동물 프로그램은 크롤러입니다. 데이터베이스나 크롤러 그리고 인덱서 같이 데이터를 모으는 녀석들이고요. 육식동물 프로그램은 뭘까요? 통계 알고리즘이나 올랍, 그 온라인 처리 분석처럼 올랩처럼 약간 이전에,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이 나오기 전에 데이터들을 통계했던 친구들이죠. 그리고 이제 최상위 포식자는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이미지 처리, 텍스트 분석, 이것들이 통틀어서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이 알고리즘이 정보처리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상위 포식자의 구조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기업 세계에서 데이터의 의미는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고 석유를 정제하는 일이 큰 돈을 버는 일이듯이 데이터를 정제하는 일도 큰 사업이 됩니다. 데이터를 정제하는 사람을 데이터 과학자 그리고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부릅니다. 선형 데이터와 비선형 데이터 그리고 선형 자료 처리와 비선형 자료 처리가 있는데요. 머신러닝의 비선형 모델들은 광대한 신세계를 열었습니다. 머신러닝에도 선형 모델들은 있어요. 통계 모델에서 갖고 온 선형 모델들은 있는데 대부분의 머신러닝은 비선형 모델을 추구합니다. 비선형 모델들은 성능이 굉장히 강력하고요. 광대한 신세계를 열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마치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두 편이 있는데 두 편의 영화를 한번 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쪽이 귀를 기울이면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이 귀를 기울이면은
중학교에 다니는 소년, 소녀가 자기들의 꿈을 최초로 발견하고 꿈을 향해 매진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단선적으로 달려나갑니다. 이 왼쪽 친구는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걸고요. 이 오른쪽 친구는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자기의 청춘을 겁니다. 결과는 모릅니다. 자, 왜냐하면 단선적으로 달리고 있고 달리는 출발점에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Last Letter, 일본 발음으로 Last Letter는 귀를 기울이면이라고 하는 직선형, 선형 영화의 응답으로서 비선형 인생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Last Letter는 90년대 중반에 러브레터를 감독한 이와이 슌지 감독의 최근작이고요. 2020년작이네요. 러브레터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Last Letter에서 완성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라스트 레터에서는 주인공들의 삶이 선형으로 계속해서 성공으로 달려가지 않습니다.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고 심지어 누군가는 죽으며, 그런데 그러한 인생의 실패와 죽음을 극복하고 비선형적으로 인생을 승화시킵니다. 인생을 승화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선형 처리와 비선형 처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이 라스트 레터고요. 영화 귀를 기울이면에서 영화 라스트 레터로 감독은 다르지만 저는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스트 레터가 추구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이 추구하는 비선형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작가에서 초대장을 받았는데요. 자, 요 화면 잠깐 볼까요? 이 영화는 피버 피치라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보스턴 레드삭스를 다룬 야구 만화입니다. 드루 베리모어와 이 코미디언 남자가 주인공인데 여기 대사 한번 볼까요? Because this is the church of numbers and every day is Sunday. 자, 요 대사 한번 볼까요? Now, let me ask you guys a crazy question. Are any of you in the habit of looking at numbers, you know, addresses, license plates, phone numbers, and adding them up and rearranging them in your head to make more interesting patterns? Well, step into the light, my friend, because this is the church of numbers, and every day is Sunday. 자, 돌아왔습니다. 이 영화에서 드루 베리모어는 데이터 분석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재밌죠? 드루 베리모어가 하는 말은 여러분 중에 혹시나 숫자를 보면서 숫자의 조합의 생각이 나거나 그런 숫자에 대한 재미있는 생각이 나는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이 장소는 Church of Numbers, 숫자로 이루어진 교회인데, 숫자를 다루는 교회인데 and every day is Sunday, 교회가 열리는 것처럼 이 직장은 매일매일이 썬데이다 라고 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사입니다. And because this is the church of numbers, and every day is Sunday.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께서 데이터를 좋아하신다면 Church of Numbers의 초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Every day is Sunday, 모든 날이 이제 휴일이 되는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걸 느낍니다. 당신이 경이로운 것을 좋아한다면 머신러닝은 지식의 축제가 되고요. 그리고 당신은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맺은말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책의 본문에 대해서 요약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책의 본문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맺은말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는 뉴턴의 말입니다. 진리의 대양을 보지 못한 채 눈앞에 펼쳐진 해변에서 조약돌을 줍는 수준이다 라고 뉴턴은 실토를 했죠. 굉장히 유명한 대사인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코스모스 책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세기까지의 성취는 뉴턴이 죽고 200년, 300년, 400년이 지난 다음에 뉴턴 이후 300년 동안 우리는 놀랄만한 과학적 성취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지의 바다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죠. 그리고 저자의 당부를 한번 볼까요? 저자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배를 선물로 줬습니다. 즉 우리 앞에 아직 미지의 바다가 있고 뉴턴은 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뉴턴은 조약돌을 주었죠. 하지만 이제 드디어 이 저자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면서 이 저자가 다 발명한 건 아니지만 일부를 발명하면서 우리에게 당부를 합니다. 미지의 세계에 이제 배가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 출항할 시간이다. 멋진 말이죠? 영화 매트릭스에서는 이런 말을 하죠. 파란 약과 빨간 약이 있는데 어떤 걸 먹을래? 파란 약을 먹으면 너는 진보는 할 수 없지만 기존에 있던 편한 세상에서 헛된 꿈을 꾸면서 살게 될 거야 라는 말이고,
빨간 약을 먹으면 고통스러울지는 몰라도 진실의 눈을 뜨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 머신러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빨간 약을 선택할 때입니다. 후회할지는 몰라도 빨간 약을 선택하고요. 저는 학교에서 머신러닝을 배웠기 때문에 이미 빨간 약을 먹은 상태고,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시면 빨간 약에 대해서 고려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제가 좋아하는 영화 무비 컨택트인데요. 무비 컨택트에서는 굉장히 험난한 길을 가는 와중에 조디 포스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I'm okay to go. I'm okay to go. 이게 우리가 머신러닝, 딥러닝의 세계로 출발하고 빨간 약을 먹은 후에 험난한 여정을 I'm okay to go, I'm okay to go 정신으로 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정말 재밌었거든요. 머신러닝의 세계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상으로 서문과 1장 그리고 이 책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맺은 말까지 보았는데요. 이 요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책의 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의 주장은 마스터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단 하나의 보편적 학습 알고리즘, 즉 마스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데이터에 얻어낼 수 있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